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심성의의 상담 전문가 정소영 변호사님,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임대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동생의 무면허 사고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명의도용으로 대출 피해까지 입었어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입 강제 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 품목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동안 가맹본부가 이러한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품목 거래 조건 협의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6월에 개정된 그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제 12월 5일 시행이 됐습니다. 먼저 가맹 본부는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 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반드시 가맹 점주와 협의하는 내용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고요. 또 아울러 필수 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 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 계약서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게 된다면 가맹사업법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를 할 수 있고, 또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 품목 확대 및 가격 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필수 품목 지정 그리고 가격 변경 등 거래 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를 기회가 확보되고, 또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소법원의 소송 중지 제도와 관련된 절차가 신설되었는데요. 가맹사업법은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쟁 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분쟁 조정 협의회가 법원의 조정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또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히 큽니다.
즉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또 가맹 분야에서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되어 필수 품목의 거래 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필수 품목 이제 그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공정위원회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맹본부가 사실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해서 물품을 뭐 강제적으로 구입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문화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맹점주들한테 좀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뭔가 그런 불공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부분들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좀 보이고 필수 품목 같은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소송 중지 제도는 사실은 조정에 조금 더 맡겨보겠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분쟁조정협의회를 조금 더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조금 더 맞습니다. 조정으로 끝낼 수 있도록 조정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좀 보호가 되고 협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뭔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입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신분 확인이 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무려 56년 만에 이루어지는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짚어봐 주시죠, 변호사님.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부터 2개월간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시범 사업을 이제 시행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 사용도 유효합니다.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 영양군, 그리고 경남 거창군, 대구 군위군,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세종시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소개드리면 읍명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명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속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서 17세가 돼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인데요.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게 상당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한다니까 그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편리해질 것 같기는 한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보안이 괜찮을까?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보안이 좀 걱정이 되는 예, 부분이 예.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또 보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또 최신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해서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이제 그걸 정지해서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면서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서 보완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조금 휴대전화 하나에만 발급이 되고 또 뭔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3년마다 좀 재발급해야 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시민들 좀 반응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7월 출생률이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혼인 건수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어렵게 만든 출생률 변화를 이어가기 위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만큼 논란이 많았던 1인 가구의 공급 면적 제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됐는지 알려봐 주시죠. 네, 그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영구, 행복, 국민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더 수월해지도록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의 60%를 다자녀 4%,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3%, 신생아 10%, 기타 33% 유형으로 나눠서 예. 우선 공급한 구조였는데요. 근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별도 유형은 폐지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신 다자녀 그리고 장애인 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의 우선 공급을 진행할 때 네.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우선으로, 즉 최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이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일단 월소득, 그리고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각 그 세대들의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점수화해서 그중 총점이 높은 가구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 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가 되는데요. 현재는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인 가구는 26에서 44제곱미터, 그리고 3인 가구는 36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서 1인 가구는 이제 뭐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이 세대 면적 기준이 폐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표에서 보면은 신생아 가구 10% 부분을 좀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쪽으로 조금 옮긴 것 같은 좀 그런 형태가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신생아를 출산을 한 가구들을 조금 더 보호를 하겠다. 먼저 좀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입니다. 지금 보면 신생아 최우선인데 신생아로만 그냥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던 걸 다른 영역에 있었던 걸로 만들고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도 신생아 최우선 좀 배정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뭔가 국민들 어떤 출산율과 관련해서 어렵게 조금 이제 출산율이 오르고 있는데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아이들 목소리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새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좀 출산율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개정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좀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예. 충당금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뭘 받으실 수 있는지? 하자 충당금요? 하자 충당금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정소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거 상담을 하려면 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우선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네. 이제 만약에 혹시 이제 임대차 계약 시 혹시 특약하셔가지고 이게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임차인 부담으로 하거나 이런 사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거는 오래돼갖고 없어갖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 그 계약서 남아있지 않으세요? 계약서는 그때 네. 엄마한테 세 번을 하면서 버린 것 같은데. 아, 계약서가 지금 없으신 상태고 그리고 네. 그리고 관리 규약이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그 관리 규약 그 상가 관리 관련해서. 예. 기억이 뭐지? 아, 그 상가에서 이제 관리 규약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이 관리단 선임해서 이 관리단들이 관리 규약을 통상은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아니면 이거 열람이 가능하신데 여기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그 처리 규정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아, 그건 다른 건 잘 모르겠네. 네. 이게 네네. 여기는 저 상가에 그 부동산이 안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이사를 가면서 네.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충당금을 다 받았다 하더라고. 아, 그 건물주에게 얘기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이미 다 받았다고요? 예. 누가 받았다는 거죠? 부동산 한 사람이 단도로 그 상가 내로 이동하면서 그 전에 근데 그 건물주한테 돈을 하자 충당금 얘기가 다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다른 사람은 받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뭐 관리규약에 그렇다면 물론 제가 이걸 관리규약을 찾아서 봐야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일단 관리규약엔 별도로 뭐 다른 규정은 없을 수 있겠네요. 또 한 개 더 제가 여쭤볼 게 혹시 그 저희가 상가임대차 계약서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한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셨다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미납했다거나 아니면은 상가 내부에 어떤 이제 그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거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 거 가게세도 예. 550씩 매달 냈고 네. 제가 이제 할 적에는 예, 이제 예. 편의점 할 적에는 이제 그 세븐에서 네. 그 임차를 해서 네. 제가 전대식으로 제가 했거든요. 아, 그러면 전차인이셨어요? 네, 전차. 아, 그러면 그 전에 이제 4년, 5년인데 5년 한 4개월 되고서 이제 편의점 바꿨으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네. 임차를 해갖고 네. 가게세를 550씩 내고 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임차인의 지위로 있으시다가 그때 임차인 지위에 있으실 때는 마트 운영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년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이후에는 다시 이거를 전대를 하셔서 네. 전대인의 지위에 있으시게 된 거네요. 다른 사람한테 전차를 하셔서 그때 편의점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맞으시죠? 전대를 해도 어차피 네. 상가에 그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이 내거든요. 네. 아, 내고 이제 제가 이제
그 10월 13일 날 이제 세부는 이제 계약 기간 끝나서 이제 네. 말소를 했어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네. 그 건물주한테 이게 예. 계산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뭐 하자 충당금 보내달라고. 네. 그러니까 네. 건물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내가 그렇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대요. 네. 법을 대보라 그리고 다니면서 변호사 잡아갖고 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방어를 한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흘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의뢰를 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네. 그 마트에서 이제 편의점 바꿀 적에도 네. 그 예를 들어갖고 네. 건물주가 세븐 그 본사에서 돈을 받았으면은 보증금을 받았으면은 네. 건물주가 설정을 해주든지 만약에 설정을 못 해준다 그러면은 세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내고 그걸 설정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갖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인들이 돈을 받아갖고 예. 10년치를 받아갖고 예. 그걸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예. 편의점 하기로. 예. 오케이 하고 나머지 그것도 또 한 가지 또 해갖고 담배 때문에 예. 내가 편의점을 해야 된대. 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2년을 편의점까지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자 보낸 대로 그래갖고 너무 억울해갖고 텔레비 보다 보니까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의뢰하게 됐거든요. 네. 그 이 설정비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설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전세금 있죠. 네. 전세금은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전세금. 어떤 문제라도 이제 그 우선순위를 네.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전세금을 설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상가 같으면 보증금 뭐 1억 5천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1억 5천에 대한 이제 설정비를 10년치를 제가 그 부당하게 저는 이제 제3자니까 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설정비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죠? 예? 설정비 요구한 사람이 누구죠? 건물주인이죠. 건물주요? 네. 아니 설정비를 요구하려면 세븐에서 이제 해준다고 그랬거든. 아니 건물주인이 원래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준다 그래갖고 세븐에서 자기네들 한다 그랬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그러고 돈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나한테 이제 돈을 받고서 이제 저 편의점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상담자님. 언제 설정비를 내셨어요? 잠깐만요. 낸 시기가 이게 뭐 7년 전에 내신 거예요? 아니면 뭐 4년 전에 내신 거예요? 그 편의점 할 때 2년 전에. 아, 편의점 할 때 설정비를 내신 거예요? 예. 혹시 이 설정비를 어떤 명목으로 뭐를 설정한다고 설정비를 내셨는지 여쭤봐도 그 될까요? 상가의 그 보증금 1억 5천에 대한 설정비예요. 아, 상가 보증금에 대한 네, 설정이요? 건물주 그 보증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상담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일단 제가 먼저 지금 상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일단 상담을 하셨고 또 설정비 관해서는 혹시 설정비를 반환받는 것을 지금 상담을 의뢰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예. 예, 반환을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합건물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데요. 동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4항에 의해서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점유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건물주가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셨던 지위에 있으셨던 상담자님께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이 건물주가 당연히 저희 이 상담자님께 이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당연히 이제 반환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근데 지금 사안에서 이 건물주 부분이 사실상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일 됐거든요. 예, 20일 됐는데 사실상 지금 와서 갑자기 자의로 반환할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이라서 예, 저희가 통상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든요, 많이. 예, 왜냐면 지급명령 결정이 좀 빨리 나와서요, 일반 본소보다.
예.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지급 명령 신청할 때 관련 요건 사실을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제 문제가 지금 임대차 계약서가 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계약서가 있는 게 가장 좋은데 혹시 그 이 계약 담당하셨던 부동산 가시면은 아직 그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좀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부동산에서 한 게 아니고 직접 한 것 같은 게. 아, 직접 하신 것 하셨어요? 네. 그렇다 해도요, 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임대인이랑 대화한 녹음 파일 같은 것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서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주고받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자료도 다 괜찮으니까 일단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랑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조문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인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대신 납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 납부 사실, 입금 내역 이런 것들 자료 잘 정리하셔갖고 그리고 또 이 건물주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요건 사실들 관련 증거를 잘 첨부해서 정리하셔갖고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은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만약 결정문이 나면 이게 집행 권한에 대해서 이를 토대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강제 집행. 뭐 압류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건물주 그러니까 계좌도 묶을 수 있는 거고 건물주한테 명백하게 지금 이 소유권이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크면은 이 건물주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주의할 시점이 중간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서를 내면은 이 본소 절차로 넘어가서 일반 청구회소로서 이렇게 이제 변론 절차랑 기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지급명령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임대차 계약에 만약에 특약이 있어갖고 임대인이 대신 이제 원래 임대인 내야 되는데 임차인 내는 걸로 만약에 특약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저희 상담자님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사안에서는 그런 어떤 특약을 별도로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일단 지급명령 신청 해보시고 상대방이 반박한 내용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예, 또 별도로 그리고 저한테 뭐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설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설정비가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설정하면서 혹시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셨어요? 임대차 보증 금액이 그 건물주가 받은 게 1억 5천이에요. 세분에서 받은. 1억 5천. 네. 네. 근데 이걸 설정하는 비용으로 2,200을 했다. 네, 2,161만 5천 원. 2,160. 10년치. 10년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설정비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설정비인지가 약간 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혹시 임대인이 입장에서 이제 바닥권리금 같이 처음에 설정할 때 받은 건지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들었을 때. 예,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해야 더 명확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반환 청구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환 청구. 네, 그러니까- 혹시 상담자님 예. 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보신 적 있으세요? 띄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게 뭐 전세권 설정이나 무슨 그런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 이게 이게 이제 뭐 예. 그런 의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세분에서 이제 설정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건물주가 이제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고 정소영 변호사님이 여쭤보는 이유는 이 보증보험 설정비 치고 뭐 SGI나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보증보험 설정 비용 치고는 너무 많고요, 우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비라고 해서 뭐 10년치 이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닥권리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상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봐야지 더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등기부등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근데 어쨌든 이걸 부당하게 어떤 금액을 주고 받지 못한다고 하신다면은
일단 뭐 반환 청구를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능한지는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지. 네. 네. 그러면 그 건물 등기부등본 한번 띄보고 네. 등기부등본 그리고 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걸 돈을 낼 적에 그 옆에 같이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트 중개하는 사람이 편의점. 네. 그 중개하는 사람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같이 있고 같이 다 들었어요. 듣고 네. 그 진행이 된 거고. 네. 그리고 그 사람 그분한테 이제 돈이 없어 돈을 빌려갖고 네. 그 건물주한테 돈을 계좌이체해 주고서는 허락을 받아갖고 편의점으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그분이 이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뭐 설정비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관련해서 뭐 사실확인서 쓰든 아니면 그분과 대화 나눈 녹취록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계좌에서 통장에서 제 이제 통장으로 넘어왔거든 돈이. 아, 예, 근데 넘어가고 예. 왜 마지막에 이제 그 건물 주인 그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 금액이 그냥 이체된 내용만 딱 주면은 이제 그 법원이나 이런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게 뭐가 이체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사안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든 아니면 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녹취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증거를 첨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예. 문자 남았는지 모르겠네. 오늘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상담자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상담은 네. 여기까지 마무리할 텐데요. 예. 지금 아는 내용들이 좀 많이 없으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 관련된 내용 지금 상담자님이 또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송금 내역이 있는데 송금 내역의 내용이 사실 중요한데 어떤 내용으로 송금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지금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전화 끊고 나서 정소영 변호사님이랑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얘기들을 나눌 거예요. 그 부분이 네. 조금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특히나 네. 이제 좀 저희 지금 상담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네.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재방송으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꼭 여러 번 돌려보시고 내용이 이해되실 때까지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네네. 몇 번이죠? 아, 저희 이제 찾아보시면 오늘 방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여기까지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 지금 이게 네.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내용이 네. 전혀 없으니까. 계약서가 갱신 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네. 지금까지 7년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내용도 없고 네. 편의점으로 변경할 때 편의점 관련된 개설 계약이나 이런 계약서도 지금 네. 없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결국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데 네.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고 나 반환 못 해주겠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은 이걸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네. 임차인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반환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될 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특약이 존재하는지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아니면은 반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편의점을 개설을 하면서 편의점의 설정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네. 근저당권 설정비인지 전세권 설정비인지 아니면 임차권을 물론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예, 설정비라는 그건- 표현을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 비용이나 보증보험을 끊을 때 보증보험 설정 비용을 일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통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 치고는 좀 금액이 우선 좀 많은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이 네. 임대인이 임차인의 법률적인 무지를 이용을 해서 네. 바닥권리금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의심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그것이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이 수취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니까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특히나 이 설정비라는 이 2,100만 원이 네. 소멸형 설정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멸되는 설정비. 그러니까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딱 확답드리기가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불분명한 게 네네. 최소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도 제가 좀 봐야 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소멸하는 그런 건 딱히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근데 다만 제가 좀 한 가지 이건 그냥 추측인데 네. 지금 뭐 세븐일레븐 이렇게 해가지고 가맹 계약을 설정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렇다면 네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통상 어떤 일부 금액을 이렇게 입금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할 수는 네, 있겠네요. 그런 설정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좀 하긴 하는데요. 편의점. 그쵸. 편의점 관련해서 운영할 때. 가맹 사업을 하는데 맞습니다. 설정비. 가맹사업 설정비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지 아닌지도 일단 불분명하지만 만약에 그거라고 네. 한다면 소멸형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면 가맹 본부가 가져갔을 테니까. 그렇죠. 소멸형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게 자세한 이것도 이제 가맹계약을 자세히 살펴봐야 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일부 환급이 또 될 수도 있는 될 거라서.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관련 자료를 봐야만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맹 사업 설정비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 게 지금 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 비용을 하면 지금 1억 5천인데 보증금 1억 5천에 이제 2,100만 원이면 사실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쵸. 설정 비용으로 사실 15%를 가져가는 이제 수수료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좀 부족한 정보 안에서 좀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조금 더 정보 확인해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더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차후에 우선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보실까요? 한 달 전 점심시간에 카센터를 방문했다. 맞은편 같은 마당을 공유하고 있는 공장 앞에 진돗개가 긴 목줄을 한 채 묶여있기에 펜스나 개 조심 문구가 없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개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긴 진돗개가 제 얼굴과 오른팔 전완근을 물어 결국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 상태를 보고 견주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본인이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자마자 견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이제 와서 치료비는 물론이고 보험 처리도 못 해준다며 본인은 어떠한 잘못도 없으니 합의금도 줄 이유가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알아보니 이 진돗개는 이전에도 카센터 사장님 동생을 문 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다 또 사람을 문 건데요. 며칠 전 다시 가보니 진돗개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이 정 억울하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견주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민사소송까지 생각 중인데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적 절차 등 전반적인 흐름이 궁금합니다. 요즘 개물림 사고가 좀 많습니다. 변호사님, 당시 좀 경고 푯말도 좀 없었고 사람을 문 게 좀 처음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인데 견주는 끝까지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견주는 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예, 이런 사안과 같은 경우에 네. 진돗개에게 위해 예방을 위해서 목줄 착용 같은 어떤 예방 조치를 잘 하였는지, 네. 그리고 현재 기르고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 과거에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단순 목줄만 한 것이 과연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 및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할 수 있다. 만약에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처벌 수위를 좀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네, 그 형법 제266조 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받는데 네. 견주의 과실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처벌 수위 정하는 데 고려되고, 또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처벌불원 표시가 나오면 공소 기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견주를 상대로 일단 치료를 받은 치료비, 그 다음에 만약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견주의 좀 강경한 태도를 보면 합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좀 승산이 있을까요? 예, 지금 사안에서 견주가 이제 뭐 치료비나 보험 처리는 자기는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상담자가 일단 견주계에 물렸다는 확실한 증거 확보하고, 또 개에게 물려서 상해가 입었다는 사실 관련해서 진단서, 그리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 등 자료를 잘 이제 확보하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맹견의 경우에는 사실 목줄하고 입막에 착용 의무가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진돗개는 법에서 정한 좀 맹견에 속하지 않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진돗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맹견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입마개를 해야 되고, 또 경고문 표시, 탈출 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7년간 좀 연평균 2,2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되는 경우를 좀 보면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좀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변호사님? 네, 그 형법 제266조 네. 과실치상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형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실무에서 벌금형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합의한 경우가 많아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유의를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그 견주의 개한테 지금 물려서 상해를 입은 인과관계, 예. 이런 부분들 관련 증거를 잘 그 확보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조금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위자료를 받고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도 과연 처벌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을 하는 부분들도 그 증거들을 잘 수집을 해서 뭔가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몇 달 전 아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해킹된 건지 주거래 은행에서 현금 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상황을 수습한 뒤 상심해 있는 아내에게 이만하길 다행으로 생각하자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아내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채무 변제 관련 안내문이 왔습니다. 아내가 그 은행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건데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하니 황당해서 자초지종을 살피니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억울한데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는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면 대출금을 안 갚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이길 수 있을지, 또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그냥 1,000만 원을 갚아버리는 게 낫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 계속 또 문제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지금 대출금까지 또 자기도 모르는 대출금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이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좀 더욱 커진 것 같거든요. 왜 근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네.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점점 더 수법이 네. 또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한 여성이 검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수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이에 속기가 쉬워서 그래서 지금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도 계속 범죄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채무 변제 관련 안내를 계속 받았거든요. 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좀 명의가 도용됐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사례가 좀 흔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통상 이제 보이스피싱범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 상대로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에 속아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이스피싱 범에게 건네게 되면은 이를 악용해가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이 보이스피싱 범한테 직접적으로 속아서 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바로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신분증을 보냈는데 보이스피싱범이 몰래 이 신분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버린 경우에는 사안처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좀 시간적으로 나중에 알아차리게 돼서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거든요.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확인의 소송인데요. 네네. 지금 사안에서 상담자님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범이 지금 상담자님의 아내 명의를 도용해서 금융기관의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한 다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 상담자님께서는 전자문서법 제2조 2항 2호에 의해서 해당 대출 계약 전자문서가 상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여서 대출계약 무효에 의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인터넷 은행 비대면 거래 등이 좀 늘면서 이렇게 도용된 명의를 좀 악용하는 범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진행 시에 승소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피해 입증할 때 어떤 증거들이 좀 필요한지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지금 사안과 같은 경우 실무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최근 고등법원에서 관련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예,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실명 확인한 것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기 보기 어려워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체결된 대출계약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서 대출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판단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허위로 대출 명의를 도용당해서 대출 계약이 실행된 경우 대출 무효를 이렇게 다퉈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분증 사본이 아닌 신분증 사본은 다시 재촬영한 2차 사본에 의한 실명 확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를 한다면 대출금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되면 통상 이제 저희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 청구 소송을 반소로 함께 제기를 해서 네.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청구 소송은 패소하게 되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는 대출금을 별도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 청구 소송 반소로 제기를 안 했어요. 네. 안 하면 어쨌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만 그냥 승소한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당연히 그런 경우에도 통상은 반소를 제기하는데 네. 반소 제기하지 않아도 이 확인 소송의 효력에 의해서 네. 별도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청구가 어차피 들어오면 네. 이걸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네.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의 의무 위반을 좀 입증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상담자님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좀 조언을 좀 이와 관련해서 해주신다면요? 네,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지금 네.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이 부분을 다투는 사안인데요. 예.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개인이 준비하기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변호사든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